주말 뉴욕 증시는 워싱턴발 불확실성에 추가 하락하면서 우리 새로운 한 주 출발에 또 부담을 주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미 지난 금요일에 코스피와 반도체주들이 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월요일 개장 전 미국 선물 지수의 반등이 있을 경우 여기에 따라서 같이 우리 동반 상승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썸머랠리의 기원이 원래 그 월가 트레이더들, 그 고소득자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보통 이제 2주에서 뭐 보름 이렇게 가는데, 휴가 가기 전에 하방 포지션, 그러니까 숏 아니면 공매도 쳐놨던 거 이런 거 다 청산하고 떠난다. 그래서 이제 그 월가 메이저 리거들이 없는 사이에는 보통 하방 포지션에 부담이 크게 없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으로만 시장이 움직인다. 그래서 이게 썸머 랠리다. 그래서 오르는 거다. 이제 이걸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제 슬슬 미국도 휴가철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걔네들이 휴가 갈 때 과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정리하고 떠날 거냐. 올해 안 그래도 뭐 이미 충분히 수익 많이 냈으니까 여기서 최대한 차익 실현을 해서 현금을 확보해 놓고 다녀와서 다시 포지션을 잡는 게 낫지. 지금 뭐 여기서 얼마나 더 먹겠다고 이걸 왕창 주식 비중 실어놓고 현금 비중 줄인 상태에서 휴가 갔다가 다녀왔는데 다 녹아있으면 그거야말로 이제 소탐 대실 아니냐, 뭐 이런 거죠. 이거 7월 초부터 그리고 지난주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미리 얘기했었습니다. 자, 하여튼 지난주 우리 K증시 완전히 와사바리 걸어가지고 잡아뜨린 워싱턴발 리스크, 뭐 이게 바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인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린 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번 썸머랠리를 완전히 끝장낼 것이라고 보지 않고요. 이제 그 독성도 어느 정도 고비를 넘겼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과연 그럼 이번 주는 트럼프의 마수거리에서 우리 K증시가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바이든의 경우는 지난주 내내 시끄러웠던 주말 사퇴설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백악관 기자단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거취가 되냐, 이 질문에 대해서 뭘 어떻게 되냐고 바로 다음 주부터 또 열심히 선거운동 나서야지 이렇게 답변하면서, 일각에서는 야, 바이든이 자기 사퇴 관련 압박이 있었던 것조차 까먹은 거 아니냐, 진짜 치매 아니냐, 너무 이거 합리적인 아전인수격의 선택적 치매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이 있을 정도로 너무나 지금 바이든은 천연덕스럽게 후보 사퇴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뭐 선거 결과야 어차피 뭐 투표함을 까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니까, 대신에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알아누웠던 우리 K 2차 전지주들의 경우는 지난 금요일 날 회심의 반격이 나왔고요. 그럼 이제 여기다 바이든이 스테이한다는 이 이슈가 더해지면은 바이든 1기 임기가 내년 1월 20일까지니까 일단 그때까지는 확실하게 시간을 버는 셈이다. 이거를 왜 지금까지 바이든이 당장 대통령까지 사퇴한다고 호들갑을 떨었냐, 이런 어떤 각성 효과가 있을 수 있겠고, 거기다가 가장 최신 여론조사 결과로 주말판 CBS 뉴스에 보니까 차기 대통령 당선 확률이 트럼프 52%대 바이든 47%로 그 전에 비해서 거의 차이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확실히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기대감만으로, 이게 바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의 실체일 뿐이고, 여전히 미국에서 40% 후반대의 사람들은 하여튼 뭐 바이든이든 뭐든 간에 나는 때려 죽여도 트럼프는 나는 도저히 못 찍겠다, 이런 투표층이 이제 민주당을 여전히 지지한다는 뜻이고, 이걸 뭐 대한부재론이든 뭐든지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와 현직 부통령인 카멜라 해리스가 맞붙을 경우는 트럼프 51%대 해리스가 48%로 나와가지고, 바이든이 아닌 다른 민주당 대선 후보가 나와도 차이는 1%포인트밖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현재 유권자들 중에서 바이든이든 누구든 하여튼 민주당 후보를 무조건 찍겠다는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그럼 왜 아직까지 미셸 오바마는 거취 표명이 없냐? 일단 이거는 이제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현직 부통령 카멜라 해리스 측에서 엄청나게 지금 견제를 한다는 워싱턴의 후문이 있고, 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캣파이트라는 말도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여인천하 드라마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해리스도 뭐 이번은 아니더라도 차기 정도의 미국 대선을 노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미셸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다? 그럼 이제 재선까지 할 경우에 최장 8년 동안 미셸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 차지하는데, 그럼 해리스가 64년생이니까 그때는 나이가 70이 다 되는데, 그럼 이제 또 고령 논란에다가 심지어
미국 대통령을 두 번이나 연속으로 여성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저항이 당연히 없을 수가 없죠. 자, 그 다음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미셸 오바마가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유 두 번째는 이 미셸 오바마가 정치 경험이 전무하다 보니까 결국 오바마 쪽 사람들이 나서야 되는데 만약에 그랬다가 이번에 트럼프한테 깨지면 보나마나 트럼프 쪽에서 살벌한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짊어지기에는 미셸 오바마라는 카드가 너무 좀 모험적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현재 트럼프 지지자들 또한 만만치가 않은 게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는 대로 이제 트럼프를 오마주하면서 귀에 붕대를 감은 사람들이 자주 미디어에 노출되고 있고요. 참 진짜 이런 거 보면은 트럼프는 뭐 이제 운도 실력이라고 하여튼 지난 총기 그 암살 사건을 지금 트럼프 캠프에서는 완전히 선거 캠페인의 어떤 유행 내지 밈 혹은 이런 걸 짤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이제 아무리 정치가 그 권력 투쟁 그러니까 싸움판이라도 그래도 어디 다친 사람한테는 또 뭐라고 못 하잖아요. 거기다 총까지 맞은 사람을 어떻게 욕하겠냐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거는 약간 또 삼천포 느낌인데 마침 그 트럼프 총격 사건의 범인이 삼성전자 갤럭시 폰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뭐 여기까지는 별 이슈가 아니죠. 근데 문제는 미국 FBI에서 그 갤럭시 핸드폰 잠금 기능을 단 40분 만에 풀어버렸다. 이것도 이제 애플에서 광고 협찬 받는 미국 언론들이 신나게 우라카이 막 하면서 써제끼고 있습니다. 우라카이가 뭐냐고요? 남의 기사 똑같이 받아쓰기 하는 거. 하여튼 그래서 여기 사용된 소프트웨어가 그 이스라엘 보안 기업 셀리브라이트 이건데 이게 또 이제 기사에 보면은 아이폰에는 안 먹힌다. 그래서 FBI는 럭키, 운이 좋았다. 그 범인이 아이폰을 썼으면 이거 절대 못 풀었을 거다. 이러고 지금 앉아있네요. 이거는 그 갤럭시 운영체계 안드로이드 만드는 구글을 문제 삼아야지 왜 삼성전자를 저기 제목에다가 갖다 박아버린 건지 참 치사빤스 똥빤스죠. 하여튼 최근에 그 찌양인가 그 유튜버 관련해서 이 휴대폰 개인정보가 풀리면서 다 이 사단이 난 건데 와 그 우리 속담처럼 열 포졸이 한 도둑을 못 막는다는 이것처럼 IT의 보안이라는 게 진짜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그 정말 문풍지에 손가락으로 침 발라가지고 구멍 뚫듯이 그렇게 약할 수밖에 없는 건가? 참. 그래서 이제 말 나온 김에 요즘은 누가 돈 좀 벌었다고 소문나면 바로 이런 하이에나들이 막 달려듭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절대로 자기 재산이 얼마니 이런 거를 떠벌리지 않고 최대한 조용히 살아.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돈 많은 거 아는 사람들이 아우 뭐 요즘 경기 어때요? 물어보면 아우 말도 못해요. 그냥 현상 유지만 겨우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아니 하다못해 재벌들도 맨날 자기네들 위기라고 위기 경영이네 비상 경영이네 요즘은 뭐 생존 경영이라는 말까지 갖다 붙이잖아. 아니 재벌들이 비상이고 위기고 생존 걱정할 정도면 서민들은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 하여튼 그런데 유튜버들의 경우는 워낙에 이제 그 구독자나 영상 조회수가 오픈돼 있다 보니까 수익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출 수가 없지. 근데 이런데도 자기 입으로 자기가 돈 얼마 벌었다, 뭐 주식으로 부자 됐다 이런 걸 지 스스로 떠들고 다니는 인간이 있다? 100% 걔는 그지야. 그래서 그런 하이에나들이 달려들어도 뜯길래야 뜯길 게 없으니까 그런 소리 막 하고 다니는 거야. 그냥 부자 코스프레, 주식 전문가 코스프레 하면서 그걸 또 믿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 호주머니 잔돈푼을 훌치겠다고 나서는 거죠. 하다못해 그 전 세계 주식 부자 1위인 워런 버핏도 주식 투자 잘하는 법 아니면 무슨 뭐 기법 이런 책을 지금까지 단 한 권도 안 냈는데 심지어 전 세계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조차 2차 전지에 투자하는 법 이런 책을 안 썼는데 근데 뭔 놈의 마바라들은 그렇게 툭하면 책을 쓰고 유료 강의를 팔고 난리인지. 참 얘기 나온 김에 워런 버핏의 벅셔 해서웨이가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 3,400만 주를 매도했다고 이제 나왔는데 금액으로 총 2조 600억 원어치 정말 엄청난 규모인데 매도 평단이 이제 43달러 후반대 정도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야 이거 뭔가 트럼프 대통령 복귀에 대한 대응 아니냐 위험 회피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말이 많은데 뭐 우리 같은 일반인한테야 3,400만 주 그러면 뭐 완전히 이거 손 털어버렸다 뭐 튀는 거냐 이렇게 의심할 수 있지만 사실 워런 버핏의 벅셔 해서웨이는 2017년에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 7억 주를 매수했었고요. 그 뒤로도 계속 떨주 몰파를 해왔습니다. 아니 이런데 왜 도대체 맨날 가치 투자, 장기 투자를 강요하면서 그것도 이 다이내믹 K 증시에서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평단이 한 20달러대로 알려졌으니까 지금 주가 42달러 90센트에 비하면 2배가 넘게 오른 거고, 중요한 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배당이 연 6% 정도 되니까 이거야말로 복리의 효과 더하기 원금은 2배 뻥튀기까지 먹은 거죠. 그럼 과연 워런 버핏이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살 때 그냥 시장가로 휴대폰 보다가 이 정도면 사도 되겠지 매수를 한 거냐? 그럴 리가요. 팔 때는 시장가로 매도를 했지만 살 때는 절대 일반 개인들처럼 시장에서 그렇게 호가 보면서 기웃거리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워런 버핏 이름값 하면서 워런 버핏은 워런트에 투자하는 게 주특기인데, 그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주당 7달러 14센트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했고요. 그때 당시 주가가 20달러였어. 그러니까 결국 3분의 1 가격에 무려 7억 주를 주웠다 이거예요. 그걸 이번에 이제 평단 43달러대에 3,400만 주를 매도한 거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그 마바라들이 입만 열면 갖다 비비는 워런 버핏의 주식 투자 방법입니다. 그럼 왜 그런 워런트는 일반 개인들한테는 오픈을 안 하냐? 그거는 가서 그 마바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야, 네가 정말 그렇게 돈이 많고 부자고 주식 투자 고수면은 그런 워런트는 너는 왜 못 구하냐고. 맨날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시비 그 전환사채 뒤통수에나 맨날 떨지 말고 너도 그럼 워런트 한번 구해 와보라고. 그럼 내가 거기 전 재산 박을 거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건 걱정하지 마. 아주 무방비슷하게. 그 트럼프 저격범 갤럭시 폰 잠금 해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참 여기서 또 보안 관련 하나 이슈가 있는데, 지난 금요일 전 세계 우리나라까지 항공, 금융, 방송, 의료, 심지어 정부 기관까지 블루 스크린이 뜨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게 바로 그 사이버 보안 회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다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프로그램하고 충돌을 일으키면서 생긴 일이라네요. 그래서 당연히 주말 뉴욕 증시에서 그 당사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주가는 박살이 났어요. 15% 빠졌는데, 근데 저는 이게 바로 그 트럼프에 대한 북중러 측의 일종의 신고식 내지는 길들이기가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의 해커 그룹이 지난 미국 대선 때 미국 선거 개입했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CIA에서 확인을 해줬고, 그 당시 이제 주인공은 또 그 바이든 아들 헌터 바이든인데, 그 인간이 자기 노트북을 어떤 수리점에 맡겼는데 그 노트북 안에 별의별 추잡한 그 사진들이 다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해커들에 의해서 그게 트위터에다가 막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캠프 쪽이 의심받아가지고 마침내 트럼프의 트위터 계정이 정지되고, 그게 이제 트럼프 패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내막이었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가지고 과연 월가에서 이런 트럼프 트레이드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워싱턴과 월가 간에 묘한 기류가 형성되는 게, 최근 트럼프의 연준 금리나 반대 발언으로 월가와 연준이 약간 둘이 팀업 해가지고 트럼프에 저항하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고요. 특히 월가 대형 은행들은 트럼프가 9월 연준 금리 인하는 정치적 결정으로 보일 수 있다고, 그래서 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 전까지는 금리를 동결해라. 그러면 자기가 제롬 파월 임기를 보장해주겠다고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반감이 큰가 봐요. 연준을 저런 식으로 트럼프가 마음대로 갖고 딜을 칠 정도면은 월가 금융사들에 대해서는 지가 대통령 되면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우려에 따른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잠시 잊고 있던 인물이 바로 현 재무장관 제닛 옐런인데, 이분이 그 트럼프 대통령 시절 연준 의장이었다가 트럼프에 의해서 이제 잘린 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근데 이거는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그 추진하는 탄소 중립이 위배되는 거 아닌가? 지구 온난화 아니야. 온유월에 서리가
아, 그거 좋은 거네. 그럼 지구 온난화 반대? 그래도 기후변화잖아, 이것도. 하여튼 간에, 그 제니 옐런이 평소에 이제 정치적 발언을 극히 자제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최근에 갑자기 트럼프에 대해서 막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